교량, 총정리, 전편. 교량의 구조. 오늘부터 교량 파트에 돌입할 거야. 파이팅 해보자. 첫 시간인 만큼 개론적인 주제로 교량을 구성하는 구조와 이에 따른 분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먼저 교량은 크게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 열차 등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상부구조,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하부 및 기초구조, 또 이외에 교량 받침, 신축 이음 장치, 교면 배수 장치 등의 교량 부속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럼 각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 먼저 상부구조는 또 포장과 바닥판, 바닥틀, 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장은 앞선 교면 포장 강의에서 언급했듯 교량 슬래브를 보호하고 통행 차량의 쾌적한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슬래브 위에 시공하는 포장을 말하고, 바닥판은 포장 바로 밑에 교통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으로 보통 교면과 슬랍으로 구성되어 있지. 또 바닥틀은 통상 가로보와 세로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판을 지지하고 교통 하중을 분배하며 주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또 주형은 영어로 메인 거더라고 하는 만큼 교량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형의 주 기능은 바닥판과 바닥틀에 의해 전달된 하중을 하부 구조로 전달시켜주는 구조체야. 이 주형의 재료 특성 및 단면 형상에 따라 교량 지간이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보자. 다음으로 교량의 하부 및 기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 교량의 하부 및 기초 구조는 교량의 상부 하중을 집안에 전달시켜주는 구조물로, 하부 구조의 수평 및 연직 변이는 상부 구조의 안전 및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지. 하부 구조는 어버트먼트, 즉 교대와 피어, 즉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대는 교량의 양단부에 설치돼서 상부 하중과 배면의 토합을 지지하고, 설계 및 시공은 웅벽과 거의 동일해. 교대의 형식에는 중력식, 반중력식, 역티 형식, 부벽식, 라멘식 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그리고 교각은 교장이 길 때 교대와 교대 사이에 상부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교각은 또 상부 구조의 지점이 되는 교좌부와 본체, 그리고 기초로 나뉘어져. 또 교각의 형식과 수는 상하부 구조의 균형, 공사비, 시공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교각의 형식에 중력식, 벽식, T형 교각식, 라멘식, V형 교각식 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교량의 기초구조는 앞선 기초 강의에서도 많이 다룬 직접 기초,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 등이 적용되는데, 통상 얕은 기초라고 하면 직접 기초를 뜻하고,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는 깊은 기초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교량의 분류. 오늘은 용어와 개념에 친숙해지는 겸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은 종류의 교량을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교량을 분류하는 방법은 상부 구조의 재료와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리고 상부 구조의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각각의 분류 방식에 따른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상부 구조의 재료에 따라 교량을 나눠보자면 RC교, PSC교, 스틸교로 나눌 수 있겠어. 참고로 물론 목교나 돌로 만든 다리도 있지만 당연히 강의에서는 기술사 범위인 형식에 한해서만 소개할 거야. 다시 돌아와서 잠깐 교량과 관련된 용어를 소개하자면, 교각이나 교대의 내부 벽면과 벽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고, 상부 슬래브를 받치고 있는 받침점 간의 거리를 지간이라고 하며, 상부 슬라브 바닥에서 땅까지의 거리를 형하고라고 해. 그럼 아까 말한 재료별 교량의 형식을 적정 지간이 짧은 순서대로 언급해볼게. 먼저 RC 슬라브교는 10m에서 15m의 적정 지간, 그리고 RC 중공 슬라브교는 15m에서 25m, PSC 슬라브교가 20m에서 25m, PSC 중공 슬라브교가 25m에서 30m, PSC 박스형교가 30m에서 50m, 그리고 스틸 박스형교는 40m에서 70m의 적정 지간을 가진대. 재료별, 모양별로 적정 지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 용도에 따라서도 나눠보자면 도로교, 철도교, 수로교, 군용교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 이건 간단하지? 마지막으로 상부 구조의 형식에 따라서도 교량을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먼저 주 부재가 슬라브인 교량은 슬라브교라고 부르고, 거더, 즉 볼을 종방향으로 가살한 형식의 교량을 거더교라고 불러. 또 몇 개의 직선 부재를 한 평면 내에서 연속된 삼각형의 뼈대 구조로 조립한 것을 트러스라고 하는데, 이 트러스를 사용한 교량을 트러스교라고 부르지. 그리고 둥근 아치 모양의 상판을 주부재로 사용한 후 양단을 고정하여 지지한 교량을 아치교라고 부르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강절로 연결하여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구분을 없앰으로 지간 내 발생하는 핀 모멘트의 크기를 줄인 교량을 라멘교라고 해. 단경 간의 교량에 아주 많이 적용하는 형식이지. 또 주탑과 앵커리지로 주 케이블을 지지하고 그 케이블에 현수제를 매달아 상판을 지지하는 교량 형식을 현수교라고 하고, 주탑에 지지되는 사선의 케이블로 주형을 매달아 만든 경제적이고 미관이 뛰어난 교량을 사장교라고 해. 종류 자체가 시험에
한꺼번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 단지 큰 흐름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주제이니 오늘은 부담없이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합성형교. 오늘은 합성형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성형이라는 건 강형과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 일체로 거동하도록 강형의 플랜지와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을 전달 연결제로 합성시킨 걷어를 말해. 이 형식의 걷어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제의 서로 다른 강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합성형 걷어에 비해 강성이 높고 강형의 중량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까지 하니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야. 그럼 합성형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성형교의 종류에는 사하중에 대해서는 강형이 홀로 지지하고 바닥판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추가되는 사하중과 활하중에 대해서만 합성형으로 작용하는 활하중 합성형, 바닥판 콘크리트가 경화해서 강형과 합성작용을 할 때까지 강형을 가설 지보공으로 지지해서 걷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하중 및 활하중 합성형, 연속부의 중간 지점에 발생하는 부모멘트에 의한 콘크리트 바닥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저점부 바닥판에 미리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 연속 합성형, 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부분에 작용 하중에 의한 임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시 프리플렉션 기법에 의해 압축 응력을 도입한 프리플렉스형과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을 서로 합성시킨 프리플렉스 합성형이 있어. 프리플렉스교는 유지 관리에 유리하므로 주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형하 공간에 제약이 있는 곳에 많이 가설되는 공법이야. 프리플렉션 기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음의 그림을 참고해보자. 이 중 활하중 합성형과 사하중 및 활하중 합성형이 좀 헷갈리지? 활하중 합성형은 바닥판의 무게는 주형 혼자서 들고 이후 위에 타는 무게는 바닥판과 주형이 나눠드는 형식인 반면 사하중 활하중 합성형은 바닥판 무게와 활하중 모두 주형과 바닥판이 함께 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참고로 역학적으로는 사하중 활하중 합성형이 합리적이기는 한데 이 방식은 지보공을 설치해야 해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불리하므로 활하중 합성형이 더 널리 쓰인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자. 그럼 이제 합성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먼저 합성형의 장점은 콘크리트는 압축 상태로, 강은 인장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재료의 강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고 합성형에 비해 강도가 훨씬 크고 처짐은 작으며 초과하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지.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하중과 경관에 필요한 강의 하중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해. 또 형고, 즉 걷어의 두께가 작아도 되므로 수려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기도 하지. 단점은 설계 시 합성 단면이라 일반 단면보다 취급이 좀 어렵고 세밀한 시공이 요구되며 강형과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을 연결하는 전달 연결재의 설치 및 가설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단순교, 연속교, 게르버교, 교량은 상부 구조 형식에 따라 단순교, 연속교, 게르버교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단순교에 대해서 알아볼까? 단순교는 두 개의 지점으로 설계되는데 한쪽은 가동 지점이 되고 반대쪽은 고정 지점이 되도록 설계한 정정 구조물이야. 단순교의 특징은 15m에서 30m 정도 되는 경관장이 짧은 교량에서 주로 적용된다는 점과 PSC 빔 그리고 I형광 등으로 프리캐스트된 단순보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장점으로는 시공 속도가 빠르며 시공이 용이하다는 점, 각 슬래브마다 독립된 두 개의 지점을 가지니 다른 형식보다 부등치마에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 있겠어. 다만 단점으로 걷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각 상판의 이음부마다 신축 장치가 필요하며 보수 소요가 타 형식 대비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다음은 연속교에 대해서 알아볼까? 연속교는 교량의 상부 구조가 두 경간 이상 걸쳐서 연속되어 있는 구조로 3점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며 부정정 구조물이야. 연속교의 특징은 강제 박스 걷어, 강제 트러스, PSC 박스 걷어 등 적정지간이 긴 슬라브를 사용한다는 점, 부등치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등치마 우려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 경관 분할 시 통상 조형미를 고려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3경관일 때는 3대 5대 3, 4경관일 때는 3대 4대 4대 3, 5경관 이상일 때는 등 간격이 적정하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연속교의 장점은 단면 두께, 즉 걷어의 높이를 작게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점과 신축 장치를 적게 두어도 되니 차량 주행성이나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은 연속된 슬라브의 질량이 커서 지진 하중이 크기 때문에 지진 시 교축 방향에 대한 고정 슈에 대해서 응력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과 부등치마 시에 큰 응력이 발생
발생하므로 단순교에 비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게르버교는 교량 양측에 지점이 있는 내민보를 만들고 중앙부에 힌지 형식으로 단순보를 지지하는 정정 구조물인데, 여기서 내민보란 캔틸레버 부분을 가진 단순보를 말해 게르버교의 특징은 내민보, 단순보, 내민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내부의 힌지 부분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야. 게르버교의 장점은 집안이 불량한 경우에 효율적인 교량 형식이라는 점, 부등치마에 영향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단점은 교량의 진동이 큰 편이고 힌지 지점이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단순교, 연속교, 게르버교를 다방면에서 비교, 정리한 표를 띄워둘게. 모두 암기하진 못하더라도 시험에 출제되었을 시 많은 부분을 언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교량 콘크리트 타설 순서. 교량은 그냥 집안 위에 차근차근 타설하는 콘크리트 기초와 달리 처짐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중과 모멘트를 고려한 타설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돼.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가보자. 교량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은 먼저 중앙부 동바리 처짐이 가장 많은 곳, 즉 정 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을 선타설해야 하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부는 최종적으로 타설해야 돼. 좀 헷갈리지? 그림을 보면서 알아볼까? 그림과 같이 횡방향 타설 순서는 T형교인 경우 주형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 후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교량 중심선에서 중앙부를 먼저 타설, 이후 좌우 대칭으로 타설해서 응력의 균형을 도모해야 되겠지. 그리고 박스형 교의 경우에는 바닥판과 벽체 콘크리트의 접합부, 즉 헌치 부분을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 바탐 슬라브, 즉 바닥판, 그 다음은 벽체 콘크리트, 마지막으로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돼. 이때 혹시 교량의 횡단구배가 있을 경우에는 낮은 쪽부터 먼저 타설하고 높은 쪽으로 타설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또 종방향 타설을 할 때는 주 구조의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 변이가 발생하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해야 돼. 앞서 타설 원칙을 설명했듯 정 모멘트 구간을 먼저 타설하고 부 모멘트 구간을 나중에 타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보자. 또한 횡방향 타설 시와 마찬가지로 종방향 타설도 구배가 있을 시에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순서로 타설을 해야 되고, 시공 이음의 위치는 모멘트도에서 정 모멘트와 부 모멘트의 교차점에 두는 것이 좋아. 또 수평 방향의 시공 이음이 동일 연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그림처럼 조금씩 어긋나게 배치해야 되겠지. 이렇게 타설 순서를 결정하는 이유는 처짐이 가장 큰 곳을 먼저 시공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충분히 발현시키므로 향후 크게 발생할 정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고, 좌우 대칭 타설을 통해 불균형에 의한 2차 응력 발생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며, 지점부를 최종적으로 마감함으로 동바리 치마로 인한 크랙 발생을 최소화해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다만 이 타설 순서는 데크 피니셔를 이용하여 교량 시점에서 종점까지 순차적으로 타설하는 최근 실제 교량 시공 방법과는 좀 괴리가 있어. 이 데크 피니셔를 이용한 실제 시공 방법에서는 로드 케이스별로 주형에 적용하는 전단력을 선 검토한 후에 전단력이 적은 곳에 시공 이음부를 둔다는 것도 추가로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시공 이음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 먼저 수평 시공 이음은 구조물에서 전단력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지수판을 설치해야 하며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정확히 직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 또 이음면은 워터젯으로 청소를 하거나 치핑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보자. 또 수직 시공 이음 설치 시에는 수직 시공 이음 또한 방수를 요하는 곳은 지수판을 설치해야 하고, 가능한 수직 시공 이음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그 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수직 시공 이음 위치는 수화열, 외기 온도에 의한 온도 응력과 건조 수축 균열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데크 플레이트와 LB, 덱.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와 농지 통과가 어려운 도로 가설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산악지에 가설되는 교량이 많고, 이에 따라 교량 가설 시 고소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야. 그런 와중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포함된 겉어교 시공에서는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과 거푸집 지지용 동바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소 작업 시에 품질 관리도 어렵고 공사 중 안전사고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적절한 대체 공법이 필요하지. 이때 대체 방법으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 있는데, 데크 플레이트란 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파형으로 성형된 강판으로 이를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해서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동바리와 거푸집 설치가 어려운 고소 교량을 위주로 적용되는 공법이야. 이 공법의 장점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데크 플레이트 자체가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해체가 필요 없어서 안전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라는 점이지. 다만 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콘크리트와 재질이 다른 영구 거푸집이 사용되므로 균열이 발생 시에 발견이 어려워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고,
또 파형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접합면 사이에 물고이므로 콘크리트의 열화도 우려되는 등 단점도 적지 않아.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강판 대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공법을 나라마다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미국의 하프덱 공법, 영국의 옴니아 덱 공법, 한국의 LB 덱 공법이 있어. 이 중 한국의 LB 덱 공법이란 거도교 바닥판 콘크리트 시공 시 고강도 콘크리트 패널과 라티스 바를 합성한 두께 60mm의 프리캐스트 패널을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이 LB 덱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합성 바닥판이 되어 외력에 저항하게 되지. 다음 그림의 형태로 외력에 저항하게 되고, 라티스 바는 철근 지지 스페이서 역할도 하게 돼. 그럼 LB 덱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공장에서 제작한 LB 덱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작업 대차를 이용하여 거더와 거더 사이에 설치한 다음 필요한 인장 주철근과 배력 철근을 LB 덱 위에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 타설하여 합성 바닥판을 완성하게 돼. 마지막으로 LB 덱의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작업 발판, 동바리가 필요 없고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도 없기 때문에 공사 중 추락 사고에 대한 재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공정 자체가 단순 공정의 반복 작업이므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 기간 또한 단축이 가능해. 또한 공장 제작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데크 플레이트 공법과 달리 슬라브 하면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지 관리 시 하면에서 상시 관찰이 가능하며, 또 마감 노출면 또한 공장 제작으로 파형 강판과 달리 평탄함으로 미관이 양호하기도 하지. PSC 교량 가설 공법. 오늘부터 PSC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에 대해 공법별로 심도 있게 설명할 건데, 오늘은 각 공법에 대한 상세 설명에 앞서 가설 공법의 종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PSC 교량 가설 공법에 대해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법부터 시작해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활용하는 방식까지 전체적으로 간단히 훑어보도록 할게. 먼저 동바리를 사용하는 동바리 공법을 풀 스태깅 메소드, 즉 FSM 공법으로 칭하는데, 이 공법은 동바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 구조물을 시공 후 동바리를 해체하는 공법이야. 이 FSM 공법은 또 전체 지지식, 지주 지지식, 거더 지지식으로 나뉘어지지. 다음은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 중 현장 타설 형식으로 진행하는 공법으로, 먼저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 캔틸레버 공법, FCM 공법으로 불리는 공법이 있는데, 이 공법은 기시공된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평형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공법이야. 이 공법도 또 이동식 작업 차체에 의해 가설하느냐, 가설 트러스에 의해 가설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지. 또 무버블 스캐폴딩 시스템, 이동식 비계 공법, MSS 공법으로 불리는 공법이 있는데,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 이동식 지보인 비계보와 추진보를 이용해서 교각 위로 이동하며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이야. 이 공법은 상부 이동식과 하부 이동식으로 나뉘게 되지. 다음으로 인크레멘탈 런칭 메소드, 압출 공법, ILM 공법으로 불리는 공법이 있는데, 교대 후면 제작장에서 콘크리트 박스 거더를 한 세그먼트씩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종방향 압출시키는 방법이고, 또 프리캐스트 거더 공법, 즉 PGM 공법은 상부 구조를 제작장에서 한 경간 길이로 제작해서 가설 지점으로 운반한 후에 장비를 이용해 가설하는 방법이야. 마지막으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PSM 공법이 있는데, 제작장에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제작하여 가설 위치로 운반하고 장비를 이용해 가설하는 방법이야. 이 공법은 또 스판 바이 스판 메소드, 즉 SBS 공법과 프리캐스트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 즉 PFCM 공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공법 중 대표적인 공법을 나란히 비교해볼까? 각 가설 공법의 하부 조건, 급속성, 경제성, 안정성을 비교해보자. 먼저 하부 조건은 동바리 FSM 공법은 제일 지장이 많고, MSS 공법과 ILM 공법은 아예 상부에서만 작업하니까 지장이 없겠어. 급속성은 PGM이 경간 단위 가설을 하니까 당연히 제일 빠르겠고, FSM 공법이 제일 느리겠지. 경제성은 교각이 높을 경우 ILM, FCM 공법이 경제적이고, 교각이 낮으면 FSM 공법이 경제적이겠지. 안정성은 MSS와 ILM이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FSM이 아무래도 동바리 해체 시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각 가설 공법별 적정 경간 길이에 대해 바 차트로 나타내보았는데, 동바리 공법, 이동식 비계 공법, 압출 공법이 비교적 짧은 경간에서 유리하고, 캔틸레버 공법이 경간 길이에 제일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소개한 각 공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그럼 오늘은 이만 끝!